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혼조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협의 이후 잠잠한가 싶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중국이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또 올려서 4일부터 발효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말 사이에 무역 전쟁 관련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저런 또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도 그다지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내용들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자,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할지 한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2,700선을 하회했고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항소법원이 심리기간 동안에는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재점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등 시장을 흔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두고 역성장, 저성장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 이달 있을 통화정책 결정을 두고 BOJ의 고심도 커졌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하우번에서 일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잠시 숨 돌리는 듯 했던 미중 관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예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유학비자 취소부터 반도체 기술 차단까지 여러 보복카드를 내세우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를 갑자기 2배로 올리는 등 강경 모드로 돌아서자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을 흔들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런 관세 우려의 금요일장에서 3대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만 0.13%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1%, 0.32%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중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대폭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규제에 나선다는 보도에 엔비디아는 3% 가까이 빠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고별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 넘게 하락했는데요. 같은 날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 CEO가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월마트가 1% 넘게 뛰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다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금요일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이후 제이미 싱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발언에 나섰는데 그는 중국이 히토류 광물과 같은 핵심 자원 공급을 늦추면서 사실상 중국이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히토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장 마감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도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잠잠해지던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관세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물론 간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무역 문제를 직접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다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관세에 따른 타격이 아직까지 지표들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우선 물가는 확실히 안정돼 가고 있는데요. 4월 헤드라인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로는 2.1%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또 근원 PCE도 전월 대비 0.1% 올랐고요. 전년 대비로는 2.5% 오르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소득이 0.8%나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요. 다만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출이 그만큼 확대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0.2%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크게 둔화했고요. 저축률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보다 보수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세가 어느 정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소비심리 데이터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하락했습니다.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에 따르면 우선 종합지수는 52.2로 집계되면서 예비치보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진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1년 뒤 인플레이션 전망도 예비치의 7.3%에서 6.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6%에서 4.2%로 내려가면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중국 관세 유예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월 상품 무역 적자는 급감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동안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제품을 미리 사재기에 나서면서 상품 수입이 급증했었는데 4월 해방의 날 이후 고율 관세가 발효된 국가들이 수입 물량을 줄인 영향입니다. 이로써 상품 수입은 전월 대비 20% 넘게 급감한 가운데 수출은 소폭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3월에 1,623억 달러에서 4월에 876억 달러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이번 수치들이 나온 후 애틀랜타 연은은 2분기 GDP 추정치를 기존 2.2%에서 3.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7월 증산 규모를 결정하는 가운데 예상되어 온 하루 41만 1,000배럴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결국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15%, 0.9% 떨어졌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예상했던 만큼 증산 규모를 이어갈 것이라는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움직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핵심 데이터는 현지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5월 고용보고서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5월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는 1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4월의 17만 7천 개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에서 고용 시장이 약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발표치가 예상보다 더 밑도는 것으로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ISM에서 공개하는 제조업 수치, 서비스업 수치도 시장 관심도가 높은 만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관세 전쟁의 시장의 화두로 올라온 이번 주 시장 변동성 대비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TSMC가 중동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TSMC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TSMC가 구상 중인 중동 프로젝트는 월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 대형 공장 기가팹으로 현재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조성 중인 6개 공장 단지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번 계획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부 고위 인사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논의됐던 아랍에미리트 내 칩 생산 및 선적 과정에 대해 미국이 감독권을 갖는 방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였습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의 당초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현재 재판은 지난달 30일 끝나고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법원은 오는 8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인데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브라우저인 크롬 매각과 더불어서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목적으로 애플 등에 대한 비용 지불을 금지하고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하는 방안 등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사 측은 이대로라면 지난 30년간 해왔던 방식의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텔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는 미용기내 신문 기사도 살펴보죠. 양사는 도쿄대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기에 필수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비교했을 때 저장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소비 전력은 절반 정도로 줄인 신형 대용량 메모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4이 메모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에서 인텔의 기술을 활용해 향후 2년간 시제품을 만든 뒤 양산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고요. 생산업체로는 일본의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라피더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제2의 헝다 사태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정부가 출혈 경쟁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손보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유지하라 지적했는데요. 최근 비아드를 필두로 지리, 체리 자동차 등 앞다퉈 할인 전쟁에 뛰어들자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부와 업계 우려에도 이 같은 가격 지키기 임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최근 창청 자동차의 웨이젠진 회장은 아직 위기가 터지지 않았을 뿐 자동차 업계에 이미 헝다 같은 곳이 있다 언급하기도 했고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차를 출고 처리한 뒤 실제 운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로 판매하는 관행도 폭로돼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요타와 현대차, 제너럴모터스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은 중국의 히토류 자석 공급이 부족해 생산이 멈춰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4월 초부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인데 이후 상황이 호전되면서 제한을 해지하기로 했지만 미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만큼 신속하게 움직이질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히토류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핵심 재료로 꼽히고요. 이 때문에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는 미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생산량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조립 라인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복수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널은 하원을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899조가 월가를 뒤흔들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업, 개인의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도록 보완됐는데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가를 중심으로 외국 투자자를 겨냥한 추가 세금이 무역 전쟁으로 가뜩이나 떨어진 미국 자산의 매력을 더 낮춰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합동조세위원회 역시 해당 조항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우리 돈 160조 원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 도입 전보다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싶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다가올 6G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6G를 상용화하고 공정한 망 이용 대가 확립, 또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경감이 공통 의제로 제시됐는데요. 일단 정책의 핵심인 6G가 만약 도입되면 통신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까지 빨라지게 됩니다. 향후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속도도 지금보다 빨라질 거라서 6G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공정한 망 이용 대가 확립도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 그간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 등의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인터넷 트래픽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망 사용 대가 부담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같은 통신업계의 비판을 양당 대선 후보 모두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KMW 그리고 에이스테크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이솔루션도 13% 넘게 올랐고 소닉스 12.39%, RFHIC도 11%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테슬라에서 훈풍이 불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부에서 완전히 사임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그간 머스크 CEO의 정치 행보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만큼 투자자들에겐 정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죠. 여기에 더해 주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가 이번 달 12일에 텍사스에서 출시된다는 소식도 더욱 힘을 보탰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선 나인테크의 자회사인 에너지11이 자체 개발한 나트륨이온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동서발전과 손잡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보 마그네틱 2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나인테크도 10% 넘게 올랐고 하나기술 10.09%, PNTMS 3.86%, 원익-PNE도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관련주가 연일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내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호흡기 감시 병의원을 통한 코로나19 검출률은 8.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B형 인플루엔자 등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국내 유행이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과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 작년처럼 갑작스러운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 BNC 상한가 기록했고요. 샤페론도 17% 넘게 올랐고 국전약품과 앞타바이오 모두 8% 가까이 올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4.4%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가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탄소 중립에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의 위기이자 경제와 일자리 인권의 위기라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탄소 중립 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재생에너지 가운데 그간 특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태양광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8% 넘게 강세 보였고요. 파루도 1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대성파인텍 5.94%, 대명에너지 4.37%, S에너지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시장 마무리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가속 페발을 밟듯 2,700까지 순식간에 올랐던 코스피가 5월 마지막 거래일엔 하락했습니다. 2,700, 닿을 듯 닿기 힘든 어려운 지점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도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어서 시장 변동성 클 수 있겠는데요. 전 거래를 복귀하면서 6월의 첫 거래일 준비하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8% 내려서 2,697포인트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0.26% 하락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컸습니다. 또 MSCI 반기 리밸런싱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난 이거래일 강한 매수 우위를 보이던 외국인의 유입분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6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코스피는 2,700을 반납했습니다. 기관도 160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고요. 개인만 홀로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56억 원 순매수, 개인도 1,1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연방 법원 결정이 일시 효력 정지가 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자 어제 지난 전 거래일에 관세 피해주들 다시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버텨줬지만 SK하이닉스가 3.5%,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등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이후에 5.3%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헬스케어 섹터가 선방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다시 10위권 안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펩트론이 3%,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도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기대감과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강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젠 조정을 받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가까이 내렸습니다.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원 20전 상승한 1,380원 1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종가가 1,380원을 넘어서는 건 6거래일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이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법원이 막아선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야간 시간대에서는 1,383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지속된 급락세를 멈추고 보합 정도를 기록한 점은 호재였는데요. 월말을 맞아서 조용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선이 예정이 돼 있고 또 미중 관세 전장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커진 터라 외환시장 변동성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3거래일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로 쉬어가고 금요일은 현충일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고 주 후반에 이어지는 경제 지표들 체크하셔야겠고요. 대선 하루 전인 오늘은 관망 심리가 좀 짙을 수 있겠습니다. 정치나 정책 테마주들 변동성 클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LNG 관련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는 호재겠습니다. 다만 관광업체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가 모두 반영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자부품용 와이어 전문 제조업체 키스트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의 흥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대만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자만 하루에 1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주 다시금 부각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혼조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무역 갈등이 재점화 양상을 보인 영향이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온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 강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마켓을 보면 삼성전자는 상승합니다. 0.36% 오름세로 거래가 56,400원. 다만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약세로 현재 거래가 202,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9% 강세, LG에너지솔루션 반등합니다. 1.4% 오름세로 29만 원. KB금융은 0.58%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가 103,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빅5 종목입니다. 지금 HLB 1.83% 조정받는 것 외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입니다. 알테오젠이 0.76% 오름세로 332,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대 강세로 거래가 97,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8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3,2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1%대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35,000원입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거래일이 짧은 만큼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오늘 시장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한 번씩 점검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이제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양상이고, 그 이전에 미국 내에서도 사법부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을 많이 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뭐 각오해야죠. 네. 앞으로도 한 3년여 계속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죠. 뭐 내년 뭐 중간 선거 이후로 뭐가 조금 판세가 달라져서 조금 이렇게 말에 힘이 빠질라는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중국 갈구기도 좀 약해질라는지. 중국 갈국이요. 뭐 어쨌거나 그래도 5월 달에 우리 이렇게 뭐 지난 한 주 동안은 대부분의 분석에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아웃퍼폼했습니다. 제일 좋아요. 네네. 지수들 중에. 근데 뭐 다들 이제 갖고 계신 종목 따라서 느낌은 다르실 것 같은데. 다르죠. 예, 그래요. 지금 뭐 결국은 또 2,700 아직 뭐 확실하게 올라섰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그 상황에서 또 이제 6월을 맞았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뉴스도 막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이중광 대표님은 뉴스 다 보고 오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네, 레그넘 투자자문의 네.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빠뜨린 뉴스 없으세요?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셨어요. 본다고 봤는데 하도 여기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 조금 헷갈립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싶은 것도 있고. 네. 뭐 지금 한번 주말 동안에 주요 뉴스를 한번 좀 짚어보시죠. 제가 봤던 건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네. 그 연방 법원에서 이거는 상호관세는 예. 그러니까 불법 여지가 있다. 예. 어필 그러니까 여기 항소법원에서 일단 유지하되 판단해 보자.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뭐 배경이야 워낙 많이 우리가 네. 언급을 네. 했었고요. 이게 불가능할 거냐, 법원에서 정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관세 문제는 앞으로 그들이 미국이 또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얻는 그러니까 뭘 얻을 건지에 대한 임계치가 나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수준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뭐 오늘 아침도 다른 방송에서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소위 그 슈퍼 301조 그리고 예. 그 전에 무역법 122조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법? 네. 네. 조사 없이 150일 동안 관세를 15%까지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기반이 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슈퍼 301조를 갖고 또 유지하고 그거 외에도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죠. 네.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말에 막 때리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서 월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베스트 케이스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충분히 이 관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관세 문제가 완전히 뭐 끝나고 이제 다 거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하고 이른바 제네바 합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철강에 대해서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분류가 되는 건데 타이밍이 참 공교롭잖아요. 왜냐하면은 연방법원에서 그 판결에 대해 상호관세 무효다라고 해놓고 다시 항소해서는 아니다. 거의 또 시장에서는 타코라고 또 약간 조롱스럽게 예,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품목별 관세를 탁 때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이게 좀 뭐 미추강이 전략이라고 어떤 분께서는 막 예. 표현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이게 저분이 워낙 스타일이 이랬다 저랬다 좀 급진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하나라고 볼 때 시장에서 타코라고 조롱 섞였다고 해서 그 화풀이로 관세를 때리고 그렇게 무지몽매한 예. 또 보좌관들이 그렇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이게 뭔가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본인이 지금 빨리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다 마무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자체가. 네. 예, 결자 해지를 할 거라고 보이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정말 말이 총선거지 이거 완전 총선거 하는 겁니다. 12월 3일 날. 이 집 계속했다가 민심 위반되고 그러면 이제 군부를 서서히 짚히면서 성장률이라든가 시장도 좀 띄워 올려주면서 내년부터 이제 선거 모드 돌입할 텐데 거기에 지금 뭔가 저분의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보면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좀 늦어. 그래?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충격 줘야 되겠어. 이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 크게 보면 중국은 약간 뭐 만만디인 척 하면서 적당히 좀 따라가주고 뭐 이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타코. 이제 결국 줄여서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치킨 아웃. 네. 트럼프는 항상 그 이제 치킨 게임에서 마지막에 핸들 꺾어서 이제 꼬리 내린다 이런 뜻으로. 근데 저렇게 긁어서 좋을 거 없는데. 그러니까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지금 저번에 협상 전략이라는 게 막 흔들어 댔다가 원하는 거 얻는 이게 협상 전략인데 그래서 좀 깊이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시장이나 언론들이 저런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SNS에서 그 타코라는 얘기 하자마자 그러고 나서 또 일갈했지 않습니까? 이게 내 협상 전략인데 글쎄. 속마음은 나는 치킨 아웃 하지 않는다. 이거는 니고시에이션이라 불러라.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야 내가 이걸 협상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니네가 그걸 지금 나를 이렇게 글쎄. 속된 표현으로 예. 까대면 이거 너무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요. 멀리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타코. 네. 정말 저기서 저 의미는 나 착한 사람 역할 이제 그만할래 하는 그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나이스맨 역할. 나 이제까지 나이스맨은 아니었어요. 저것도 뭐 협상 전략 또는 본인의 스타일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그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 대표님? 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트도 소개했습니다만 리벤지 텍스라고 이제 언론에서 예. 제일 보복성 마지막에 제가 세금이라고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그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찝찝해요. 듭니다. 네. 예. 옥수수에. 이게 쉽게 표현드리면 외국가 뭐 노르웨이 같으면 국부펀드,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또는 국부펀드 나라의 예. 나라 기관 또는 뭐 영업소 해외 외국 기업들의 영업소 개인은 다 포함이고요. 네. 그 원천 징수세가 30%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20%인가 30%, 그걸 50%로 올리겠다라든가 이런 세금을 그냥 속된 표현으로 왕창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원천징수. 네, 그 이른바 국부펀드들이 미국에서 네, 네. 뭐 거기서 수익을 배당이 됐건 이자가 그렇죠. 됐건 받아서 거기에다가 일단 30%를 떼인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떼이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여서 기존의 원천 징수세율이 30%였는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외국 사적 재단 소득, 그러니까 개인들의 특정 소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비세를 기존에 4%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걸 24%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번 감세안에 포함이 돼 있었나 봐요. 저는 이번에 사실 그 소위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그 안에 들어가 있... BBB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전 조문을 다 읽질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주말에 보니까 그래서 얼른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이제 국부펀드나 뭐 개인들 정말 큰 이런 투자 주체들이 오히려 자금을 좀 빼는 다시 에셋얼로케이션 하면서 탈미국할 수 있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주말에 이런저런 뉴스 가운데 뭐 저기 머스크가 뭐 황금 열쇠 받는 백악관 거기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그 아들한테 맞은 거라면서요. 뭐 5살짜리가 뭐 때려봐야 얼마나 그거 하다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시기에 꼭 그러는 게 어쨌거나 뭐 그 부분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머스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건 궁금한데 그런 내용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는 주말 뉴스 중에 제일 집중한 거예요. 이거 진짜 현실이 되면은 그거 흔히 영화 대사 중에 미국 너가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네. 뭐 개인들이야 큰 비중은 얼마 차지를 안 하겠지만 네. 국부펀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양한 자산에 그렇게 되면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업종별로 좀 성과 좀 볼게요. 사실 5월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S&P 500, 나스닥도 그렇고 좀 빠르게 좀 회복을 굉장히 나타냈잖아요. 양호한 예. 한 달이었죠. 예. 간단히 한번 지켜보시죠. S&P 500이 연초 이후에 5.5% 올랐고요. S&P 500이 이퀄 웨이 또 4.45% 올랐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관세 때문에 모든 이 업종 위클리 YTD 수익률이 다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 있었을 때조차도 에너지와 헬스케어는 아주 큰 플러스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경기 방어주 역할을 충분히 했었죠. 근데 지금 위험선호 현상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에너지하고 헬스케어가 이 두 개만 지금 YTD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도 이제는 시장이 좀
뭐 우상향하는 위험 선호가 확실히 네.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뭐 나스닥 테크 워낙 시장을 끌어왔던 당분간 리더십은 유지할 겁니다. 소위 M7 테크주들이 몰려 있는 곳이 지금 예. 나스닥과 테크니까 7.9% 8% 가까이 올랐고 반면에 이미소비라든가 산업재도 저희가 항상 그 앵커님 저한테 네. 향후 그 추천 업종 말씀하셨을 때 네네. 제가 부동산 중소형주 말씀드렸었는데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산업재 같은 경우 좀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에 투영을 하고 있고. 근데 산업재도 뭐 연초에 7.88% 정도 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건 전반에 이 두 개 에너지와 헬스케어를 빼고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참 뭐 바람직한 한 달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제가 우려하고 있었던 하반기에 언젠가 이 하드 데이터가 실물 데이터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고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국면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노동시장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조금 상승하는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그 고용보고서 발표가 이번 주 되죠. 이런저런 뭐 고용 지표가 많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여느 때보다 중요한 네네. 고용 지표가 굉장히 됐어요. 중요한 네네. 발표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을 막 뒤흔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실업률이 0.1%포인트 살짝 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또 넘판 페이롤이라고 하죠. 비농업, 농업, 신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실물 데이터가 조금 하나씩 좀 안 좋아지는 국면들이 이제 4, 5월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관세가 적용되는 예, 시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6월, 7월 요 부분이 7월 달에 조금 중기 변동성에 조금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뭡니까 2주 연속 이렇게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 2주 이상 계속해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연속 수당이라 그러나요? 네네. 그 사람들이 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 이제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일이 이제 2달을 지났는데 이제 실업률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빠지면 그걸 가지고 시장이 연준이 그러면 움직여 줄라나 해서 좋게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은 아이씨 진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뭐 이렇게 하려는지. 그게 소장님 그래서 참 외람되지만 네. 샤프하신데 저 역시도 지금 그 부분이 되게 고민입니다. 궁금하죠. 저는 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게 좀안 좋아지면? 지수나 뭐 어지간한 종목들 그냥 정고점 연단 얘기인데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서 그럼 이제 페드가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도 사실 가능할 만큼 네. 지금 전 세계 중앙에서 가장 높은 금리 정책 금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50bp가 또는 뭐 월스트 케이스 75%, 75EP 같은 수준으로 인하를 시켜준다.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좋게 반응을 하겠죠. 뭔가 연준 푸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늘 하던 대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 뭐 그레이터 컨피던스가 필요해. 이제 이러면 시장은 좀 크게 흔들리는 뭐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겠죠. 그런데 글쎄요, 파월이 트럼프의 영향을 지금 안 받는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예. 그런데 분명히 작년부터 제롬 파월 또는 이 페드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노동시장을 우리는 기준으로 볼 거야. 정책의 행보를. 네. 그렇다고 볼 때 이 고용 뭐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겠죠. 네. 페드와치 이런 데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70%, 80%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연출이 되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예전에 비해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술도 덜 마시고 고스톱도 덜 칩니다만 고스톱에서는 일단 면피가 중요하잖아요. 피는 6장은 일단 먹어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2배를 토해내야 되니까 또 면피 작업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청와대란다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파월을 불러서 그 얘기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결국 뭐가 잘 삐끗하면 이제 결국 연준에다가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돌리겠다는 그런 의지. 그렇죠. 그런 의도로 책임감에서도 보이는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도. 연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럼요. 그 연준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네. 완전 고용 유지하고 물가 안정 유지해서 결국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서포트하자는 건데 예. 고용 시장이 크래시가 나는 부분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레이터 컨피던스 지금 연초 이후 계속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그레이터 컨피던스 이거 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켜볼 거야. 물론 예. 뭐 물가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PC 뭐 얘기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죠. 예. PC 굉장히 예쁘게 나왔잖아요. PC 그러니까 예. 물론 뭐 6월부터는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관세가 그건 저는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영향이 없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직은 네. 본격적으로 영향을 안 미친 거니까. 근데 6월, 7월이 뭐 호플리 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튀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서도 고용 시장이 이번 주 고용 보고서 살짝 좀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예측하기로도 패드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럼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뭐 스몰 스텝, 빅 스텝 뭐 그 정도 충분히 인하해 준다고 하면 시장에는 결국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오면서 제가 다른 뉴스를 쭉 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다른 분들도 SLR 말씀드렸던 네. 그 얘기를 언급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실탄이 충분히 있다고 볼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오늘 자료는 안 갖고 네네. 왔으니까요. Supplementary Leverage 레버리지 레이쇼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은행들의 건전성을 규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BIS죠. 국제결제은행인데 그 BIS에서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네. 원래 3% 최소 3% 이상 건전성을 유지해. 다시 말하면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총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을 최소 3% 이상 유지해라고 하는 건데 이 JP모건이라든가 뭐 모건 스탠리가 초대형 은행들한테는 그거를 5%만큼을 좀 높여서 국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요구를. 그런데 이번에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 지지난주 5월 23일 재무부 차관 나와서 얘기했고 그때 뭐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네. 하여튼 재무부 고위관료 언급하면서 그리고 23일 날 스카페스 담당 사인하는 결정권자가 나와서 여름이 지나면 SLR 이거 규제 할 거 지금 예상하고 있어. 본인이 사인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 5%에서 3%로만 인하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지난주에도 3년물, 5년물 입찰 네네. 경매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거 다 빼고 미국에 있는 은행들만 해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1.77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총 규모가 1.1 트릴리언 달러예요. 아. 예. 그런 면에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 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를 좀 떠받쳐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뭐 자료는 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서 TGA 잔고가 네. 지난 29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재무부에서도 정부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경제는 양적 성장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결국 우상향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이충광 대표님하고 이제 방송이 이제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갈수록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약간 사짜 냄새가 나가지고 저기도 일단 간다고 얘기하는 쪽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있으세요. 탄탄한 어떤 그 근거가 있으세요. 나 지난주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SLR 설명하시면서 이래저래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이 규제 완화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GSI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Globally Systematically Important Bank.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 네네. 이쪽에서만 해도 그 자본 비율 5%에서 3%만 낮춰주면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한 1조 8천억 달러 된다. 거기다가 또 그때 우리 CG로 다 정리돼서 연준 정책 수단, 정책 금리 인하를 하든지 QT를 뭐 줄이든지 종료를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종료를 시킬 수 있고. 심지어 QE로 가든지.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뭐 트위스트라든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든지. 정 안 되면 뭐 공개시장 조작으로 바이백을 하든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어지간하면 이거 뭐 5% 30년물 그리고 10년물 4.5만 가면은 자꾸 이렇게 사자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구나 시장에서. 그렇죠. 이걸 갖다가 막 뚫고 막 틈해가 나온다고 보기에는 그거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네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주셨죠. 맞아요. 네. 예, 좋은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면 갈수록 아니, 신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았는 게 뭐 4월 달에 그 4월 초에 막 다들 공포에 질릴 때 아, 이 그때 뭐 대표님은 장기물로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예, 이 대표님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어. 금리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주식도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좀 사야 돼. 사야 될 네. 타이밍이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모든 지수도 그렇고 어지간한 주요 종목들 그렇고 요게 이제 전고점을 갖다가 근접했거나 전고점 근처에 왔다가 찍고 돌거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지금 이제 열리느냐 마느냐. 열리면은 트럼프 리딩방은 대성공이죠.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고 열면은 이 막히면은 살짝 이렇게 또 그거 할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차트 분석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전고점 이미 연중으로 보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시현세도 좀 있을 것이고 맞아요. 네. 또 해픈투비 또 타이밍이 예. 또 뭐 관세 관련해서 불협화음도 좀 있고 뭐 이런 그러면 것들이 실적으로 봐주세요. 그렇죠. 네. 실적들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실적은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을 아직 안 받았을 예, 테니까요. 예. 지난주 현재까지 98% S&P 500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했고요. EPS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매출보다는 EPS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78% 기업들이 EPS 성장률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이게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높은 예년에 아주 탄탄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분기 이익 성장률이 그래서 13.3% 추산됩니다. 이게 13.3%면 보통 우리가 S&P 500 기업들이 분기별로 이익 성장세가 12에서 한 14% 굉장히 잘 나올 때 이 밴드거든요. 13.4%면 양호하죠. 5년 평균 8.8%, 10년 평균 예. 6.9%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워드 P로 올 때 21.3배다. 사실 저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 퍼, 뭐 PBR 이런 것들 차라리 퍼보다는 PBR을 더 중요시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여담이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해서 완전히 해석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도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포워드, 그러니까 트레일링, 과거 기반으로 했을 때 21.3배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 12개월 예측치를 봤을 때 21.3배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고 네. 뭐 언급만 살짝 드리죠. 엔비디아 지난주에 실적, 예. 뭐죠 사상 초유의 실적 잘 예. 나왔죠. 그리고 저한테는 의외였던 게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재작년 초였나요? 사상 최고 실적 발표했을 때 당일날 마이너스 6%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실적 발표하는 날 항상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네네. 기대감이 높았었던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3.2%인가 올랐으니까 조금 재밌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 5월 달 이후에 관세 영향을 받는 이게 네. 이제 2,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주로 7월 달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7월이 단기 변동성에 조금 그 변동성이 이제 뭐 극대화까지는 아니지만 높아지는 요 타이밍일 것 같다. 왜냐하면 90일 유효한 게 마지막 이제 만료가 되는 게 데드라인이 7월 달에 도래하고 또 실적 발표도 이제 2, 4분기 거를 7월부터 발표를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딱 겹치더라고요. 7월 달에. 월가 큰 손들 보통 여름 휴가 언제쯤 시작합니까? 7월 하순 정도, 7월 7월 중하순 정도부터 중하순. 시작하죠. 근데 또 모르지. 그러니까 금년- 자산 배분을 미리 좀 해놓고 네. 갔다 와서 또 하자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니면은 7월이 조금 금년에 휴가를 안 가든지 휴가 짧게 쓰겠다는 선수들도 많겠네. 좀 많이 터졌다고 하던데. 욕도 많이 개인들한테 털려가지고. 그 버짓 채우려면은 어제 편안하게 휴가 보내기는 좀 그럴 텐데. 그리고 또 그분들은 워낙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한 달 예. 오딧 리브라고 해서 길게. 제가 JP모닝 근무할 때니까 기억납니다. 오딧 리브라고 해서 네. 무조건 쉬어줘야 예, 되나. 감사휴가 왜냐하면 네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어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씩 그냥 막 네.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쉬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아니 저희가 이제 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호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6월 첫 거래일 또 개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짧게 6월 달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도 좋고 국내 증시도 좋고 조금 흔들흔들 하겠죠. 흔들흔들 뭐 관세 당분간. 문제 또 미중 이거 예.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싫어 뭐 이런 절차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해결된 수소로 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만만디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절대 그래요. 아니고요. 심지어 이거 정치적 발언 아니지만 네네네. 시진핑도 그의 그 정치적인 요 입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적어도 제가 보는 소스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시작하셔야 되니까 그 말씀만 드리죠. 네. 소프트 데이터 항상 네네네네. 소프트 데이터 질문 예, 주시잖아요. 지난주 발표된 리치몬드 페드 연방은행에서 네.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 달라스 연방은행 컨퍼런스 보드 단기적으로 신뢰지수가 갑자기 축 올라갔어요. 개선되는 갑자기 예, 돌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전화해서 반응하는 건 항상 안 좋은 편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쭉 그러다가 예. 미중 관세 협상 됐다고 어허. 하니까 또 괜찮겠네. 그러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심리지수라는 게. 그래서 실제 실물 경기를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겠냐 하는 회의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개선됐다는 거, 나왔다는 거고요. 네. 의미가 있는 지표네요, 확실히. 예.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98 그리고 코스닥도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73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400원. SK하이닉스는 0.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103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2천 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6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1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16만 2,300원. HD현대중공업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3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HLB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3,9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 펩트론이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3만 7천 원. 그리고 휴젤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33만 2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6만 6천 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4,500원. 에이벨바이오도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죠.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수급앞에 장사 없다고 또 외국인 지난주 말에 좀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는데 글쎄요. 이번 주는 어떤 출발을 나타낼지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 또 네.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 걸 맞아요. 관련해서는 월말 또 리밸런싱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인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야간 선물 흐름보다는 지금 동시 호가는 그거보다는 강합니다. 야간 선물에서는 한 0.4% 이상 조금 약하게 끝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내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널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나 분석 이런 걸 갖다가 서로가 피하는 게 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고 이제 미국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죠. 그리고 또 내일 또 가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하루란다. 한 하루 반 정도만 보내면 얼추 결과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저기 아까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동시효과다가 끊긴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간단히 소프트 데이터도 개선이 소프트 됐다. 데이터도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연말까지 보면 연말까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인데 7월 달까지가 조금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국미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표님 보시기에 유동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지금 현재 일단 제 칭찬 들은 거죠? 칭찬 릴레이네요. 네. 분위기 참 좋네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전체 저희가 보는 그 유동성 프락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연준에서 제공해 주는 거 다 합친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건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 개념도 있으니까 네. 이 초록색을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이 미국의 현재 총 유동성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초록색이 좀 급하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 초록색이 뭔데요? 초록색이 이 색깔별로 여러 가지 유동성 창구를 다 총 합친
미국의 총 유동성 흐름입니다. 총 유동성 흐름. 예, 유동성 프락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켜보는 것인데 예. 이게 최근에 쑥 꺾였다가 지금 최근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전에까지 연초 연말이 딱 겹치지 않으십니까? 지금 갑자기 네. 급하게 쑥 빠지는 구간이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부채 한도 협상 요번에 4조 원 타결을 했고 이게 이제 법안 뭐 감세안이 이제 법안으로 통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7월 예. 4일 날 제가 그래서 아까 7월 달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이유가 네. 기업 실적도 7월 달에 계속 발표를 할 그렇죠. 것이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또 7월 초인가 그렇고 7월 9일인가로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또 7월 4일이 이 감세안이 상원에서 그 표결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핑퐁을 해서 한 1, 2주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연출이 만약에 되면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흔들할 수 있겠죠. 물론 과거 경험에 의하면 몇 차례 빼고는 하원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올라가면 바로 한 번에 그냥 패스트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7월 4일이든 7월 중에 하여튼 이 감세안을 법안으로 통과가 실 거란 말이죠. 네. 상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제가 박스로 씌워놓은 부분이 과거에 2021년도에 10월 달, 21년도 12월 달, 23년도 6월 달에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한도 증액 합의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무부의 아까 소개드린 TGA, 재무부 그 일반 계정을 다시 돈을 채워놔야 됩니다. 아하. 그래야 또 이제 계속 지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빨강색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오히려 시중 유동성은 빨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빨려 들어간다. 예, 줄어든다. 그게 한 2, 3개월 갔다가 이제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7월, 8월 뭐 그래서 제가 느낌으로 딱 7월 정도가 변동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 지난주까지가 이제 5월이었습니다만 이번 5월은 제 기억에 이 방송쟁이들 입에서 세린메이가 가장 적게 언급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5월이었어요. 대신에 셀 아메리카가 언급이 됐죠. 그 대신 셀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언급이 됐었고 뭐 최근에 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뭐요? 그 트럼프의 마가가 아니라 뭐 메가가 아시죠? 네, 메가? 예, 그러니까 유럽을 더 좋게 메이크 만들었다. 유럽 아메리카. 아니면 더 메이크 유럽. 물가를 더 비싸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나온 얘기고 처음에. 예. 그렇게 풍자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작년엔 참 저도 어디 가서 세린메이 많이 팔아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금전에는 세린메이 얘기 안 했네. 네. 그 말씀은 그러면 오히려 부채 협상 타결되면은 해마다 또 이렇게 7, 8월 되면 또 방송가에서 도는 서머랠리 이게 또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겠네. 조금 다르게 다를 수도 됐죠. 있겠다. 이번에 5월 달도 다르게 연출됐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네요. 이런 거 저런 것들이 공교롭게 딱 7월 달에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7월에. 타이밍이. 7월 9일 아닙니까? 그 예, 관세 유예했던 네, 네, 그게 맞아요. 7월 9일이고 9일까지. 상원에서 감세안 표결하는 날이 7월 4일이고 7월 4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1, 2, 3, 4, 5, 6, 2, 4분기 끝나고 이제 또 실적 발표하는 게 7월 한 중순부터 보통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 실적이 조금 안 좋아 과연 안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면서 변동성이 조금 치솟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왜 독일에서 갑자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금 해외 상시 주둔군 배치하겠다 결정했잖아요. 이게 정말 내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네. 사실 이게 저의 정말 주관점이거든요. 네. 지오폴리틱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라고 보는데 저는 짧게라도 꼭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예.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끊기면 이따 또 더 하시면 되니까 네네. 편하게.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부터 시행을 했던 게 그때부터 막아 주장했죠. 네. 그리고 2008년도 조금 앞서가면 2008년도 다음에 한번 요거를 조금 깊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왜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발트의 3국 아니겠습니까?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여기가 러시아 그러니까 나토 그래서 그 대목에서 안경을 또 벗으시는구나. 나토 저희 동북 찐 국경 생방이에요. 찐. 나토 동북 국경에 딱 아니, 접경 죄송한데 지역이란 말이죠. 개장하고 안경까지 한번 벗었는데 들어가 끊으시네. 있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네. 개장합니다. 네, 6월 2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제 21대 대통령 선거일 휴장하게 되고 또 이제 금요일 현충일을 휴장하게 되고 이제 거래일 자체가
이번 주가 3거래일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역 전쟁, 무역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또 외국인의 매도세도 좀 거세게 나타났고 이번 주는 또 고용지표, 여러 가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 가려는 관망 심리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지수 보겠습니다. 혼조 출발 보합권이죠. 코스피가 2696, 코스닥 73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56,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103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8% 상승합니다. 28만 8,500원이고 KB금융 0.3%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8만 4,800원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6% 많이 올라가죠. 현재 82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떨어지고요. HD현대중공업은 1% 상승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섰습니다. 41만 3천 원. 셀트리온은 떨어집니다. 15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7% 반등 보여줍니다. 33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2% 올라갑니다. 9만 원 선까지 좀 회복이 됐네요. 9만 200원. HLB는 떨어집니다. 5만 3,600원이고 에코프로가 1% 상승합니다. 4만 3,300원. 펩트론 0.6% 상승하면서 23만 4,000원이고요. 휴젤도 0.7% 올라갑니다. 33만 3,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0.7%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26만 3천 원, 파마리서치가 흐름 좋네요. 2.9% 강세를 나타내면서 4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에이벨 바이오도 1.4% 하락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스터블루가 14% 급등합니다. 1,514만 선이고요. 핑거스토리도 8% 강세입니다. 그리고 와이랩이 11% 급등하네요. 6,310원이고요. MBT도 3.4% 강세, DNC 미디어도 3% 올라갑니다. 15,850원이고요. 탑코미디어도 2.9% 상승 중이고요. 수성 웹툰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운주도 좋네요. HMM이 지금 4% 강세입니다. 22,200원이고요. STX 그린로지스도 2.8% 올라갑니다. 8,680원. 그리고 페노션도 1.3% 올라가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각각 2% 가까이 올라갑니다. KSS해운도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DBH텍 상승 탄력이 좋네요. 3.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나인테크가 6% 강세입니다. 3,640원. 그리고 자이글도 6% 강세로 5,170원이고요. 애경케미칼, 메가터치도 각각 6%,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도 각각 2.7%, 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용기기 쪽 좋네요. APR이 5% 이상 올라갑니다. 12만 1,700원. 그리고 한국 BNC, 대웅제약도 각각 3% 안팎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파마리서치 보셨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1.7% 상승 중이고 휴메딕스도 1% 올라갑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 흐름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개인이 31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20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56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각각 185억 원, 187억 원 순매도고 개인 투자자가 38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은 종목 좀 볼게요. 키스트론이 지금 185% 급등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1,380원 선을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키스트론이 지금 18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3원 40전 상승하면서 1,38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보합권이고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에 따라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일 뭐 휴일인데다가 네, 이번 주 거래일 자체가 좀 짧죠. 예, 거기다가 뭐 또 내일 이벤트 결과도 그거 갖다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너무 가벼운 표현이에요. 쓰고 나니까 대선 결과도 이후에 또 이제 대응도 해야 되니까 오늘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그래도 니케이 같은 게 막 1% 넘게 빠지고 야간 선물도 빠졌던 거에 비하면 개장 초는 생각보다는 강했는데 일단은 지수가 또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뭐 오늘 고만고만.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안경까지 벗으셔서. 안경까지 벗으셨는데. 네, 그 얘기 저희 계속 들어봐야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핵, 네. 원유, 에너지 아니었겠습니까? 네. 핵은 그렇다 치고 2008년도에 9월 15일 날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서브프라임 개시를 알린 정확히 일주일 전에 2008년도 9월 7일 날 1차 셰일 혁명 기술에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첫 삽을 딱 뜬 게 9월 7일입니다. 그 이후에 2014년 뭐 2차 셰일 혁명 쭉 지나고 2015년 12월 달에 EPCA라고 그래서 네. 70몇 년도인가 그 오일 쇼크 맞고 나서 원래 원유 수출국이었거든요, 미국이. 그때 원유 수출 금지 법안을 이게 제정을 합니다. 네. 그 계속 그래서 원유를 수출을 금지했었어요. 이게 전략자산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한번 뜨겁게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15년 12월 달에 EPCA 법안을 해제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2018년도 10월 달에 미국이 원유 생산량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하고요. 네. 2019년도 9월 달에 원유 수출국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런 추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서 갖는 의미는 미국이 이제 계속 아픈 그 구석이었던 원유까지 자급자족을 이뤄낸 국가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세계의 경찰 역할 노릇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고 2019 아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45 전차 여단 탱크 브리게이드라고 해서 독일이 우리 설명 따로 안 드려도 군사적으로나 정치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아닙니까?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외 주둔을 가장 최초로 한 겁니다, 저게. 근데 이게 이번에 5월 22일 날 가디언지에서 이제 5천 명으로 대폭 증강을 해서 영구 주둔을 했다 발표는 했지만 2017년도에 나토의 동부 지역 그 보호 전략에 따라서 그때부터 몇백 명 수준으로 계속 파견을 했었단 말이죠. 공교롭게 2017년도가 트럼프가 일기 입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찰 역할을 발을 서서히 빼면서 물론 남겨는 놓겠지만 네. 그러면서 독일이 뭐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2차 세계대전 주 전범국이잖아요. 예. 그 국가한테 어프로를 해줬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사실 저런 문제 하나하나가 겹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그러니까요. 생각을 저는 예. 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 미국이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가면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이번 걸프 안에서도 항상 그 플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핵 항공모함이 딱 뜨면 한 60개 많을 때는 뭐 60 몇 개 이 전투함이 쭉 따라서 간단 말이죠. 예, 예. 이게 하나에서 두 개의 플릿을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예. 그 비용이 뭐 몇천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미국 경제, 자국 경제 발전에 쓰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내포하고 있다, 이번. 네,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 경기가 그때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 결국 우상향할 거고 이걸 반영하는 주식도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후 질서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1945년 이후에 지금은 이제 딱 80년 됐는데 어제 독일이 다른 나라에 군대를 파병한다.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레오파드 전차를 갖다가 보낸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전범 국가였죠. 일본 자위대도 재무장을 하고 일본 바깥으로 나갈 그걸 갖다가 아베 때 이미 틀을 닦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국
회원국들 방위비 5%로 올려라. 지금 보통 1%, 2% 수준인데 네, 이걸 많아요, 5%로 올려라. 엄청난 건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천조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방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돈을 한 1,000조 이상 쓴다고 천조국 미국인데 거기서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재정 부분에서도 확실히 큰 버퍼 역할을 하겠죠. 버퍼 역할을 하고 그 돈을 다르게 쓰면은 할 수 있다. 또 방위비 저만큼 늘리려면은 미국산 무기도 많이 사야 되겠네. 그렇죠.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연초에 저희 홍보 겸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테크를 좀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굉장히 그러면 큰 유럽 의미가 주둔의 유럽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감축할 생각을 하겠네. 그렇죠. 그건 요즘 아직 나오는 소식은 우리 안 주한미군 나오니까. 감축 네. 가능성 얘기가 그렇죠. 같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근데 있어요. 아마 한국은 좀 얘기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적이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예. 그 전력을 집중해서 예. 칠함대 위수 지역이죠. 알래스카부터 인도까지. 예. 이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아시아로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래서 예. 그때가 이미 주적을 러시아 또는 이란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네. 아니 그리고 원래 또 대표님이 자주 보는 그 하드 데이터 중에 트러플레이션 오늘도 준비하셨는데 네. 이것도 좀 체크해 사실 볼게요. 트러플레이션이라고 다시 한번 예, 간단히 예. 소개해드리죠. 2020년도부터 코인베이스의 발란이 네. 시리즈 봤더니 웹 3.0 개발자들한테 우리가 보는 PC, CPI가 예. 한 달 또는 2달 이연에서 발표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전 세계 CPI를 웬만한 국가들은 다 산입을 하는데 데일리로 1,20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감안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으면 한 200에서 250만 개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보시면 최근에 그 왼쪽 골짜기를 쭉 보이다가 급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1% 초반대부터 갑자기 2%대까지 쑥 뜹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예. 방송 찾아뵙고 나서 다른 방송 할 때 물가가 이게 조금 7월달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래서 7월달이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난주 후반에 요 2%대까지 갔던 게 살짝 꺾이고 있어서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실시간 패턴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1% 초반대에서 한 2, 3주 만에 갑자기 지금 2%대까지 쑥 뜨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물가가 지난주에 PCE가 예쁘게 나왔다고는 해도 관세를 실제로 반영하는 뭐 5월, 4월, 5월, 6월 발표되는 이 수치부터는 안심할 수는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 중에 하나라서 한번 공유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거 보니까 연준도 고민은 많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사리 내리기도 움직이기가- 쉽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야, 근데 이제 근데 노동 우리 시장이 우리가 예상 같은 데 좀 꺾이게 되면 소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릴 거냐 유지할 거냐 그래도 내리는 쪽에 조금 더 그러니까 물가보다는 좀 고용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고용이 결국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죠. 수요가 낮아지면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이런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아니 미국 S&P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이건 참 부러운 내용이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국 증시, 뉴욕 증시 투자하는 건가 봐요. 예. 과거 40년 동안 제가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예. 왔지만 제가 투자자 설명회 할 때 항상 먼저 임팩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네. 지난 30년 동안 S&P 500이 1,200%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구간 동안에 몇 년 코스피가 동안이요? 지난 30년 30년? 동안 94년도부터 94년도부터 12배 올랐다. 1,200% 올랐고 네. 코스피가 같은 기간 동안에 200% 떨어졌다 올랐다 200%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배 오른 거죠. 30년 동안. 그런 것들의 기반이 이런 우리가 보통 주주 환원율이라고 할 때는 네. 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주주 네. 환원율이라고 하거든요. 예. 긴 설명은 빼고 그냥 예.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28% 됩니다. 네. 미국이 83%입니다.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주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쓰는 비중이 100을 벌어들였다면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주주들한테 6% 7% 정도 돌려드린다는 얘기고 배당이 될 건 뭐가 자사주 매입이 네. 될 건 미국 기업들이 83%만큼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주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벌어낸 수익을 갖고 대부분 주주들한테 돌려주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 미국이고 또 주식 시장이 주주들이 가장 중요한 뭐 주체들이라고 볼 때 이게 참 선순환이 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지금 지난 4월 17일 현재 이 자사주라는 게 항상 기업들이 SEC의 승인 요청을 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네. 기업 실적 끝나고 나면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한 일주일이 있다가 이제 실제 자사주를 매입을 합니다. 4월 17일 현재 SEC의 지금 승인 그 요청한 건수만 해도 역대급으로 가장 높아요. 377건.
지금 4월 17일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 자사주로 얼마나 벌어들인 수익을 주가를 지지하고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반기에 그래도 미국은 올라갈 거다. 최 앵커님 짓궂은 질문 하시려고 웃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좋다고만 말씀드리면 좀 사짜 느낌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민 앵커가 국내 비중 자꾸 줄이고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미국 기업의 주주하면은 주주할 맛 나네요. 그럼요. 우리 한국의 주주 되면은 그 순간부터 볼모잖아. 뭐 조금 돈 좀 벌린다 싶으면 회사 쪼개버리지. 아니, 또 내 국적 주가 난이도가 어떻게 엄청 되지? 높아요. 그거다 조금 뭐 사업 시원찮아서 어떡하나 싶으면은 아예 돈 좀 더 주세요. 유상증자 해야 돼요. 뭐. 연초에 어떤 회사 또 조금 된다고 하니까 또 유상증자 연초씩 해버립니다. 아유. 예, 참 징글 맞아요. 징글 시사하는 맞아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좀 새 정부 들었으면 그거 위에 될라나? 밸류 업 될라나? 아니면 밸류가 없다고 밸류 업인가? 밸류 업이냐 없다고 해서 업. 밸류 업, 비업시옷 업. 저는 밸류업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은 사실 그쪽 좋게 보셨잖아요. 약간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좀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 기억에 유틸리티였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유틸리티 좋게 봤고 네. 올해 이제 금리 뭐 이것 때문에 유틸리티는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하고 줄여놓은 오히려 상태고 부동산, 중소형, 그다음에 중소형. 산업재 요 세 가지를 예. 뭐 테크는 워낙 뭐 리더십은 살아 있을 테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외에 아까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산업재나 부동산에 조금 의아하실 네네. 텐데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시장이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고 빠질 때 방어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집중해서 하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투자 전략으로 배분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전 업종 또는 전 테마, 전 투자 전략을 항상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 그 산업재라는 게 이게 미국 경기가 이 밑바닥 필드에서부터 이렇게 이 리빌드업이 되고 제조업 강국의 이런 면모를 하게 되면 리쇼링해서 지금 막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산업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 특히 중소형 산업재를 뭐 작년 초부터 넣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4주째 강조드립니다. 경기 부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에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과거 30년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주식보다 성과가 더 높은 게 부동산 리츠 쪽이에요. 그건 과거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를 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지금 재건 완전히 그 전체 인프라 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까요? 더 올라갈까요? 저는 금리를 하향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 금리건 시장 금리건 이렇게 되면 유틸리티 금리에 아주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는 감세 뭐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이렇게 되면 중소형이 대형주보다는 더 큰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몇 개 업종을 강조드리고 추천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에서 증시 전망 리포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양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돌파하면서
2,7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76%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0.5% 오름세입니다. 현재 7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다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801억 원, 67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7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자,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13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1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5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해운과 화장품,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철강,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강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지난 일주일 새 30% 급등한 영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면서 이 기간에 중국산 제품을 내보내려는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SCFI가 2,000을 넘은 건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해운주 내에서는 HMM이 3.5% 강세입니다. 거래가 22,050원이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3%대 오름세로 8,690원. 흥하해운이 1.65% 상승하면서 거래가 1,606원으로 집계됩니다. 그 밖에 대한해운이 0.7%, 페노션도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웹툰주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미국 현지에서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북미 콘텐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앱 내에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들이 거론되면서 웹툰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미스터블루가 21.4%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612원. 핑거스토리도 12% 가까이 상승하면서 2,810원대 거래됩니다. 그 밖에 Y랩이 9.6% 강세로 6,230원. MBT가 5.3% 오름세로 거래가 3,06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DNC 미디어까지 5.59%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16,24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정부가 중국 배터리 산업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이글이 2.78% 강세로 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인테크가 8.3%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715원. 애경케미칼이 2%대 강세로 11,8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WCP가 2.19%, 메가터치가 1.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강주가 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철강 관세 인상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고려제강 계열사인 키스트론이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일부 철강주까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키스트론 현재 177%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9,98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철강주 내에서는 제이스코홀딩스가 2% 가까이, 동일스틸럭스가 1.89% 오름세고요. 넥스틸까지도 0.45% 강세로 거래가 15,770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다시 커졌지만 시장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단련된 모습입니다. 대선 기대감이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아이온큐입니다.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20일 주가가 36% 넘게 폭등했는데요.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양자 중계기 전문 기업인 라이어트 싱크 테크놀로지 인수 등 활발한 인수합병 주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구글의 율리안 켈리 양자 컴퓨터 개발 책임 엔지니어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터가 향후 5년 이내에 실제 적용 사례를 낼 거라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급등 이후 주가 흐름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오랜만에 급등해 계속해서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4위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스파이입니다. 서학개미는 스파이에도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도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6.2% 상승하면서 1990년 이후 가장 좋은 5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추락했던 증시가 5월 동안 반등하면서 S&P 500 지수를 포함해서 35년 만에 최고의 5월이란 기록을 거뒀는데요. 그러나 5월의 마지막 날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엑소엑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짝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주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술 분야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더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이 급증하는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한 제품 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투심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브로드컴을 제외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개 종목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락하자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쏠렸었죠. 그리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UBS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 우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매출 총이익률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 반도체와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우르는 엔비디아의 AI 생태계를 통해 경쟁사보다 2단계는 앞서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우려를 모았던 GB200 렉 출하 상황도 최근 컴퓨텍스 컨퍼런스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았는데요. H20 칩 수출 제한이 여전히 이슈이고 또 심지어 미국의 대중 추가 제재까지 언급되고는 있지만 중동과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방대한 GPU 수요로 엔비디아 제품 판매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에 대해 멜리어스 리서치는 회사의 핵심 포트폴리오가 추가적인 성장세 가속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커스텀 AI 가속 장치, 네트워크 칩 등이 이를 지지할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더불어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AI 고객들의 브로드컴 제품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더욱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기존 198달러에서 283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에 대해 시티그룹은 관세 리스크가 줄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전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광고 수입 증가세 전망을 하향 조정했던 바가 있지만 관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이러한 하향 의견을 철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성장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배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기존 1,020달러에서 1,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본 경제 저성장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6월에 있을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고물가와 생산 저하의 고심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외국대학교 융합 일본 지역학부 이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저희 세대 때는 그냥 도고 동문과 영어 영문과 일회 일문과인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네. 융합 일본 지역학부?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돼서 네. 언어 계열이 이제 지역학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학.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아, 그렇게. 네. 예. 어허. 아니 지금 일본이 지금 저성장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며칠 전에 그 금통위에서 아니 1.5% 성장 전망이 0.8%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뭐 1.1에서 0.5로 하향 조정한다고요? 예, 예. 네. 지난 4월에 사실은 이제 IMF에서 먼저 이제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성장률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0.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제 같은 달에 일본 내각부에서도 예. 원래 경제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8개월 만에 경기 판단을 이제 하향으로 수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일본은행에서 이제 2025년 회계년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회계년도니까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는 1.1%였는데 지금 이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4월 달에 발표한 관세 정책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 실제로 지금 일본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분기 이후에 4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일본 경제가 최근에 보면 2023년이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1.5% 성장을 했는데 예. 작년 2024년에 0.1% 성장으로 간신히 역성장을 조금 면하는 정도였다가 올해 이제 그 경기 침체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순수출이 아마 감소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제일 큰 거는 GDP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 부문인데요. 민간 소비가 진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경기가 지금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속에서 뭐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일본이 지금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속에서도 소비 절약 행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예. 소비가 좀처럼 이제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4월 10일에 발표된 일본 경제 연구센터에서 이제 일본의 여러 싱크탱크에 있는 이제 일본 경제 전문가들한테 예.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해서 그걸 이제 집계를 해서 평균을 항상 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이 한 0.8%에서 0.9%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경기가 뭐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근데 뭐 이 관세 이슈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악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자막이나 화면을 안 보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일본 얘기인지 한국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똑같네요. 네네 지금 뭐 1분기 역성장한 거나 네. 내수 소비가 완전 막 가라앉았거나 우리도 지금 국내 내수 소비는 엉망인데 예. 소장님 혹시 규동 좋아하세요? 규동 양이 적어가지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니 좋아하는 메뉴인데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 약간 소고기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왜냐면 소장님 원래 식당 가셔서 좀 체감 물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하죠. 그런 예. 거 많이 느끼죠. 예, 근데 요즘에 일본 쌀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체감 물가 규동으로도 느낄 수 있다면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규동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김밥 같이 김밥. 서민들이 주로 즐겨 찾는 외식 메뉴 이런 거죠. 덮밥 아닙니까? 소고기 예. 덮밥인데 이렇게 예, 혼밥할 예. 때 많이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도 사실 김밥 한 줄에 요즘 얼마 한다, 뭐 4,000원 한다, 5,000원 한다 이렇게 4천에만 싼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 이제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예. 그 지표로 사용되는데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규동 한 그릇이 얼마다라는 걸로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 물가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 5월 달에 이제 도쿄 근원 CPI라고 하죠. 그 네. 신선식품 빼고 그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이게 2년 안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거와 별도로 이제 쌀 가격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지금 뭐 일본에서 많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93.2% 2배 올랐거든요. 왜 이렇게? 쌀값이요? 쌀값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이 쌀 가격 오르고 채소 가격 오르면은 뭐 굉장히 사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본이 이제 쌀 부족하고 쌀값이 이렇게 폭등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사실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2년 전인 2013년에 일본에 폭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충이 뭐 이렇게 발생하면서 쌀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작년 8월에 일본이 이제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했거든요. 정부가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전국에서 쌀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쌀이 부족해진 것도 있는데 거기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로 일본에는 굉장히 사회적 병폐로 항상 얘기되는 게 농협 구조예요. 농협, 그다음에 농림족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회의원들 예. 이런 이제 유착 관계를 인해서 이 비축미를 방출해도 그게 이제 증발해버리는 그 유통 구조의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서 작년에 쌀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2배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규동이라고 하는 게 뭐 요시노야, 스키야 같은 이제 규동 체인점들이 보통 이거를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3월, 4월에 규동 값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원코인 런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엔짜리로 식사가 가능한 그런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500엔. 네, 보통 이 원코인 런치의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규동이었습니다. 500엔짜리 동전이 있나 보죠. 네, 일본에는? 500엔짜리 동전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난 한 2, 30년 저성장기 동안에 이 규동 체인점들이 가격 파괴 경쟁을 해왔어요. 예. 누가 더 싸게 공급하나. 예. 그래서 규동이 쌀 때는 한 그릇에 한 200엔, 300엔 그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체인점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원코인 런치가 지금 일본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500엔 갖고도 못 못 먹는다고요? 먹는 거죠. 지금은 뭐 아무리 싼 데 가도 한 700엔, 800엔 그렇게 이제 내야 되는.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보다는 아직 밥값이 좀 싼 편이에요. 우리보다는 싸네요. 700엔, 800엔 예, 해도. 예. 그런데 원코인 런치가 굉장히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일본인들은 이 규동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물가 상승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교수님 잠시 그걸 이력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일본에서 학위 받으셨더만요. 동경대 네네. 언제적입니까 그때가? 제가 2004년에 가서 한 14년까지 일본에 있었으니까요. 2004년? 2000년대, 2010년대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2004년, 5년, 6년. 네. 그때도 한참 그러면 일본이 뭐 잃어버린 뭐 몇 년 갈 때인가요? 그때 한참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7년, 8년 이후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 전에는 뭐 얘기 예. 없다가. 예. 그러다가 잃어버린 10년 극복하고 고이즈미 때 이제 구조개혁하면서 고이즈미 경기가 때. 좀 살아난다 생각을 했죠. 그때 부실 네. 채권도 정리하고 금융권 금융 빅뱅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2007년 6년 무렵에 경기가 좀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양적 완화도 했었고요. 예, 예. 그런데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고 그랬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있고 아하. 그러면서 이제 2012년부터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잃어버린 20년. 그 이후에는 이제 아베노믹스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일본이 20년을 잃었습니까? 30년을 잃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논쟁이 좀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예. 잃어버린 15년파인데 15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15년파. 네, 15년파. 이제 15년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일본이 1998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한 15년 동안 실업률도 가장 높았고요. 도산율도 높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우울한 단어 있잖아요. 뭐 히키코모리라든지 뭐 취업 빙하기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그때 나왔어요. 그때? 일본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죠. 예. 그 15년파라고 하셨으면 언제부터 해서 15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98년 98년. 부터 해서 97년 8년부터 2012년 13년 무렵.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우리 저는 IMF 외환위기 왔을 무렵부터 해서. 그때부터 일본이 정말 힘들어졌고 네. 그렇게 보면은 잃어버린 20년 쪽이 사실은 30년보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반기 아베노믹스 할 때 한 10년은 사실 회복하고 구조개혁하는 10년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네. 보면 뭐 밸류업도 그렇고 네. 기업의 구조조정, 그다음 자본시장,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좀 다 개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잃어버린 20년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니 교수님, 제가 지금 뭐 갑자기 교수님 나오시니까 일본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실 분이라서 뭐 규동이야 뭐 안 먹으면 되고 저 뭐 양배추 샐러드하고 이런 거는 뭐 고독한 미식가 프로 보고 대리만족하면 되니까 그건데 아니 지금 교수님 잘 나오셨네요.
제가 제일 그거 한 게 우리가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 시차는 언제 얼마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꼭 일본 따라간다 하거든요. 한국. 네네네. 일본 전문가로서 또 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보십니까? 버블이 만들어지고 붕괴되고 97년 8년에 이제 일본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인지하기까지는 한국하고 닮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97년 8년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예. 2000년대 들어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기로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됐다 그래서 장기 저성장이 반드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버블 붕괴와 장기 저성장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좀 혼동을 하는데 장기 저성장 국면은 지금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구 예. 감소, 공급 제약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일본도 계속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뭐 이런 문제도 처음에 지적이 됐다가 지금 보면은 일본도 사실은 뭐 기초 분야 이런 소재 분야를 빼놓고는 사실 제조업에서 물건 만들기 완제품은 사실 다 이제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이 걷고 있는 길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럼 보세요. 집값이나 부동산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본은요. 어떤 분이 인구가 줄어서 일본의 집값이 잡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구하고 집값은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습니다. 일단 세대수하고 네네. 관계가 중요한데 일본은 굉장히 공급 폭탄을 계속 던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버블기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일본의 그 부동산 공급,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집값이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 하락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일본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거는 사실은 중국인들 그다음에 일본의 최근에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번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이고 사실은 이제 지방만 가도 역세권에서 조금만 떨어진 데 가도 일본 부동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구조적으로 다르네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일국 집중해서 예, 서울로 몰리고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국만큼 그렇게 일국 집중이 아직까지 심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에서 각 지역의 거점 지역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도쿄 일국 집중이 서울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아까 작년에 무슨 정부 차원에서 뭐 지진 경고를 했다는데 네네네.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약간 뭐 조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내에 큰 뭐 난카이 토라프트 지진, 예. 그다음에 수도 직하 지진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30년 내에 올 확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작년에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사실상 인정을 하는 듯한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이 지금 일본 국민들은 항상 평상시에 지진을 겪다 보니까 지진 조금만 발생하면 벌써 편의점에 있는 쌀이나 빵이나 물이나 이게 뭐 동이 나버려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제가 겪었는데 뭐 편의점에 네. 아무것도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도 임금이 늘어나도 쓰지 않고 일단은 저축하고 지금 또 이제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통장에 예금 통장에 해가지고 넣어놓고 예. 상황을 지켜보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6월달 지금 일본 통화정책 BOJ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게 금리 네.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오는데 네. 요거 좀 봐주세요. 예. 이게 지금 BOJ가 정말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일본이 아니 물가 지표를 보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물가 지표를 보면 당연히 올려야 되고 예. 작년부터 시작된 금융정책 정상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도 지금은 올릴 타이밍이고 네. 지금 작년만 해도 사실은 지금 금리가 0.5%인데 1% 전후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트럼프 변수가 생겼고 지금
일본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자동차 품목 관세입니다. 사실 상호 관세보다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붙은 25% 품목 관세인데 5월 30일 날 4차 협상까지 했거든요. 어제 네, 그제까지. 예. 계속해서 일본은 이 품목 관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품목 관세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지금 빼고 있어서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지금 5월 15일 날 G7 회의 정상회의 직전에 한 번 더 뭐 이야기하자 정도만 끝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일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이죠. 지금 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5월 급하게 달에 오르더라고요. 3.689% 네. 예. 수십 년 동안 이 통계를 봐도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거든요. 3년 전만 해도 1%대 그러니까요. 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안 그래도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60%라서 앞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뛰는 게 전 세계 글로벌 이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작년에도 봤지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작년 8월 5일 날 뭐 블랙 먼데이 사태도 있었고 이런 뭐 미국의 자산 시장하고도 연동이 돼가지고 미국채하고도 연동이 돼서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유턴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본 국내 정세만 생각할 수도 없고 전 세계 경제 뭐 금융시장 다 고민해야 되는 또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들한테 욕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양적 완화 하라고 할 때 안 하다가 뭐 그래서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도 그렇고 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느껴요. 전 세계에서 일본은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다 하루이코 같은 분도 눈치를 봅니까?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요? 예, 미국하고 협조도 물론이고 일본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요? 연말까지 지켜보면서 최소한 관세 이슈가 좀 정리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 아마 한 차례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국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거를 아마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줄여가고 있는데 그거를 줄여가는 속도를 좀 늦추거나 아니면은 아주 파격적으로 국채 매입을 다시 이제 확대하는 쪽에 그런 쪽의 논의를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매수 규모가 크진 않아도요. 예, 근데 지수가 춤을 추네요. 네, 뭐 뉴욕 증시도 춤추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을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내일 하루 쉬고 4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